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면서 시어머니에게 잊을 수 없는 복수를 선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8살 때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5살 터울의 여동생은 쭉 엄마와 살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이유는 저에게 흠도 아니었고 결점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여동생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 저는 18살, 부모님이 왜 이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아버지가 가정적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부재에 서운하다거나 빈자리를 느끼지도 않았고요. 제 지인들은 대부분 제 가정사를 다 알았어요. 제가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지만 물어보면 숨기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결혼은 흔히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시어머니의 무시가 심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저희 부모님을 무책임한 어른이라고 말했죠. 대놓고 욕을 한 적도 있고요. 저는 무려 4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역대급 실수를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금이 시댁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수를 준비했죠.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던 시댁에 이혼을 선물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수도 했는데 지금부터 들어보실래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야 귀여운 것들을 좋아한 저는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해 문구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제가 직접 그리고 디자인한 문구류와 소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부터 아름아름 SNS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대박이 날 줄 알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벌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하고 동화 속 그림 그리는 일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어요.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야 했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으면 감사했어요. 물론 이렇게 코피가 터지도록 일을 해봤자 겨우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정도를 받았지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실 직장을 다닐 때 힘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업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림, 남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통과된 디자인도 있었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계속 수정을 요구받았던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직장에 있는 순간에는 언제나 저에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손을 대신해 줄 뿐이었죠.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어요. 출근이 괴로웠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물론 돈을 모으는 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집에서 본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사해서 독립을 했지만 저는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본가와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러스트 업무나 동화 그림 작업과 같은 일들도 미팅을 제외하면 밖에서 근무할 일이 없어서 제 방이 곧 회사였죠.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경우는 미팅이 있거나 집에서 작업하기 답답할 때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 2년 저는 저희 집의 지방령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일어났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 아, 어제 늦게까지 작업한다고 피곤하네.
뭐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 차갑기는. 그런데 오늘 센터 안 나가봐? 원장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출근 안 해도 돼? 출근했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으러 온 거야.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차려줘. 내가 다 큰 딸 밥도 차려줘야 해? 네가 차려 먹든지 굶든지 알아서 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센터가 문제가 아니지. 지금 다 큰 딸이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내 속이 멀쩡하겠니? 내가 무슨 놀아. 나 밤새 일했다니까? 이거 봐. 다크서클 내려온 거 안 보여? 출근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중천에 일어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는 나는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밖에서 딸들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매일 종이 쪼가리, 이상한 플라스틱, 시답잖은 것들만 만들어 팔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너 나이 들어서도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못해? 그리고 뭐가 부끄러워서 딸내미 직업도 말 못해? 그럼 그냥 사업한다 그래.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사업이야? 너 정말 제대로 돈 버는 거 맞아?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돈이 되는 게 맞냐고. 나 지금 부족한 거 없이 벌고 있거든? 왜 아침부터 짜증이야? 지금이 무슨 아침이야. 중천이라니까. 그럼 그렇게 벌면 이번 달부터 생활비 보태. 30 넘어서 엄마 집에 살면서 생활비 안 내는 딸은 너밖에 없을 거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 알겠어. 생활비 주면 될 거다냐. 그럼 앞으로 이런 말 안 할 거지? 고작 몇십만 원 줄 거면서 생색은. 지연아, 제발 사람답게 살아. 사람이 출근을 해야지. 4년제 대학 나와서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해.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사는 방식도 다양한 거야. 엄마, 나 집에서 일하지만 남들보다 더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도 내가 밤새 작업하고 그러는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누가 뭐라고 해도 직장 다니는 것만큼 안정적인 건 없어. 네가 아무리 사업자 냈다고 해도 내 눈엔 그저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딸로밖에 안 보여. 매일 목 늘어난 잠옷 입고 생활하고 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니? 한 번도 안 나갈 때도 많잖아. 내 직장이 지금 여기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난 하루 종일 직장에 있는 거니까 내가 더 대단하고 대견한 거 아니야? 난 퇴근도 없다고. 크니까 퇴근이 있는 삶을 살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직장 구해. 그러면 엄마도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난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니까? 회사 들어가면 내 그림이 아니라 나는 꼭두각시처럼 그려달라는 대로 그리는 수밖에 없어. 엄마는 내가 4년제 대학 나와서 남의 생각이나 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돈 버는 게 불행하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순탄하기만 하니? 다들 그렇게 산다. 너 지금처럼 살면 결혼도 못해. 누가 너처럼 집에서 탱자탱자 일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니? 아니면 대단한 그림을 그리든지 전시회를 열거나 고작 그런 메모지 달력 같은 거나 만들지 말고. 엄마, 자꾸 내가 하는 일 비난하는데 그럴 거면 나갈게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나가야지. 그럼 됐지? 어디로 가려고? 너 친구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엄마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난 나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집 나간다고 하면 받아줄 친구는 있어.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친한 친구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어요. 월세의 반을 부담했지만 제 공간은 친구가 잘 쓰지 않는 테이블 정도였어요. 침대도 싱글이어서 저는 바닥에서 잤죠. 저는 그렇게 몇 달만 지내다 제 집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집에서 머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자기 옷을 막 입혀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왜 입어? 고급 오마카세 집 간다니까 분위기는 맞춰야지.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명품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오마카세 가게에 들어가니 남자 2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손님이구나 했는데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누구야?
요즘 내가 꼬시는 남자야. 그러니까 누구? 저기, 셔츠 입은 남자. 그 앞에는 내 직장 후배고 둘이 친구야.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호호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들이 밖에 앉고 저와 친구가 안에 앉았죠. 저는 당연히 친구의 회사 사람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정 선배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 지연석입니다. 저는 지연인데 추지연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했고 그 뒤로 저는 친구가 원망스러웠죠. 친구는 요즘 꼬신다는 남자에게 아주 푹 빠져 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오마카세 음식은 왜 이렇게 감질맛 나게 주는지 먹는 데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신경 쓰였죠. 그리고 어느새 식사는 디저트까지 다다랐어요. 이거 드시고 어디 가세요? 아까 선배가 술 한잔 하자고 하던데. 아, 그래요? 저는 집으로 가려고요. 작업이 좀 남아서. 그러고 보니 그림 그리신다고 들었어요. 희정 선배가 가지고 있는 메모지며 볼펜이며 그런 거 다 만드신 거라고. 아, 별거 아니에요. 뭐 그게 제 직업이긴 하지만요. 직접 다 디자인한 것들이죠? 별거 아닌 게 아니던데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로 사업하신다면서요.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대단하세요.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요. 필요하면 몇 개 드릴까요? 에이, 사이트 알려주세요. 제가 사서 쓸게요. 안 그래도 희정 선배한테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주더라고요. 자기 거에 손대지 말라고. 잘 됐네요. 제가 직접 사서 써야겠어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하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 가성비 엄청 따지거든요. 그런데 희정 선배한테 물어보니 일상을 다채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제가 일 때문에 좀 지쳐서. 이렇게라도 해보려는 거죠. 그런 거라면 드릴게요. 그렇게 도움이 되면 저도 좋죠. 아닙니다. 힘들게 만드셨을 때 제가 사서 써야죠. 택배비 아깝잖아요. 그럼 혹시 오늘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살게요. 택배비 아까우니까. 술 마시러 간다고. 지금 저 앞에 봐요. 저희는 안중에도 없어요. 둘이 가라고 하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을 보내고 남자의 차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식당에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친구의 집에 도착한 저는 차에서 내려 남자에게 어울리는 것을 이것저것 챙겨 예쁘게 포장한 뒤에 남자에게 주었어요.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정말 소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네요. 그냥 드릴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선물로 드릴게요. 다음엔 꼭 사서 쓰세요.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그럼 지금 시간 되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시간을 봤어요. 아직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았죠. 1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왜요? 답례하려고요. 그리고 남자가 커피를 포장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수목원이었어요. 수목원이 지금도 열어요? 지금 야간 개장 행사 중이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요. 오늘 선물에 대한 답례예요. 저희는 수목원을 몇 시간 동안 돌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중에도 남자가 자기 식구들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상 깊었죠.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가 된 건 오랫동안 연구직에 계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물론 엔지니어와 연구직은 다르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원예 연구 과장이셨거든요. 수목원 바로 옆에 있는 기술원에서 오래 일하셨죠. 저도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수목원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식물과 생명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은 옥상에 텃밭까지 갖고 왔거든요.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것들과 아버지가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서 저는 이 분야에서 아버지처럼 일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버지처럼 연구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발견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 잘 맞아서
지금은 같은 분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해요. 지금도 아버지는 일을 하세요. 농업기술 자문 임원으로 계시거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일만 하시는지 싶다가도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죠 뭐.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희를 올바르게 키우신 분이에요. 덕분에 저도 잘 자랐고요. 아, 그리고 저는 누나랑 여동생이 있어요. 누나는 저랑 비슷하게 스마트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치위생사고요. 동생은 같은 계열로 가지 않았네요. 네, 뭐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치위생사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를 보며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건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해준 친구네 커플보다 빨랐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 친구네 커플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염두하지 않아도 다들 너무 이르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에겐 확신이 있었죠. 가족을 소중히 하는 이 남자와 같이 살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가 혼자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제 가정사를 털어놓았는데요. 그때 남편은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식구들과 가족이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물론 지금 자기 식구들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우리 식구들의 분위기가 더없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가정을 만든다면 꼭 우리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고 분명히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랐어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저를 좋아하고 살갑게 대해주던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 제 가정사를 말씀드리자 굳은 얼굴을 했어요. 어찌나 분위기가 삭막했는지 저는 설마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할 줄은 남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당황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죠. 그런데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해서요. 당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결혼이라는 게 한 식구가 되는 일인데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귀책 사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합의하에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결혼을 한 데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딸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하고는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고 결혼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다투고 회복하고 다투고 회복하길 반복했죠. 이혼 이야기는 진작 나왔습니다. 언젠간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단 아이들 때문에 버틴 거죠. 그리고 첫애가 이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 세 식구 다른 가족들처럼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연이. 그럼 왜 상견례는 오지 않았나요? 피차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왜 오지 않았죠? 그래도 첫 아이 상견례인데? 이혼하고 따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점은 사돈어른께서 양해를 해주세요. 대체 뭘 어떻게 잘못하셨길래 딸 상견례는 물론이고 결혼식에도 안 온답니까? 이건 사부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식구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설마 재혼하셨어요? 그게 재혼하셨군요. 그건 저희 식구들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이미 헤어진 사이입니다. 정말 집안이 참 어지럽네요. 새아가야,
나는 왜 너한테 이복 동생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니? 네가 말하기에도 부끄러워 그랬니?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 뿐이에요. 엄마 말대로 저희 식구들과는 관련 없어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겠네요. 참, 사부인 복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하더군요. 그래서 새아가도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싶은 거겠지만요.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이혼이라뇨.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뇨. 다들 웃습니다. 저희 집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사람을 식구로 들이냐고 욕먹어요. 저는 지금도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새아가 혼자 결혼식 입장하는 것도, 누가 대신하는 것도, 부모 자리에 한 명만 앉아있는 것도 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식구들은 화목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늘 지지해주죠. 아무리 며느리가 버젓한 직업이 없어도, 아무리 사회엔 행편이 어려워도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딸이 버젓한 직업이 없다뇨. 그리고 제 형편을 보셨습니까? 저 두 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 봤자 학습제 아닙니까? 그거 판촉이잖아요. 그리고 따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세요? 저랑 비슷한 연배신이 똑같이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무슨 메모지 같은 거나 팔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직업입니까? 상견례 자리는 저에게 가시방석이었어요. 사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을 안 했거든요. 저렇게 저희 엄마와 같이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상견례에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돌아와서는 엄마가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내가 이혼을 한 게 너한테 걸림돌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버티고 살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나도 어머님이 그런 말을 엄마한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내가 더 미안해. 상처 많이 받았지? 뭐? 그럼 언니한테 먼저 그런 말 했단 말이야? 그걸 듣고 언니 가만히 있었어? 언니 왜 그래? 결혼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런 말을 듣고 왜 참아? 엄마는 저한테 사과하고 동생은 제 결혼을 말리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 혼자 버진로드를 걸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남편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신혼생활보다는 시댁생활이 더 가까웠죠. 매일 점심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뭐 먹을까? 집에 국수 있니? 날이 더워서 열무국수가 당기네. 국수는 있는데 열무는 없어요. 열무는 내가 가져왔으니 됐고, 어서 물부터 올리렴. 배고프다. 처음엔 점심만 되면 저희 집을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자식들도 다 일을 하니 매번 점심을 혼자 드셨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며느리를 만났으니 점심 먹을 동무가 생겨 좋겠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점심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뒤에도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집에 안 가냐고 물을 수도 없고 난감했죠. 시어머니는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셨고 그동안 저희 집을 둘러보거나 제 서재에서 책을 꺼내 읽으셨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저는 그게 무척이나 신경 쓰였어요.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작업 시간을 날리고 식구들의 퇴근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는 시댁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었죠. 같이 저녁 식사를 해야 했어요. 그게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시어머니가 시댁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데려다 드릴 것 같아요.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셔도 되죠? 뭐? 택시? 너 지금 시어머니를 택시 태워 보낸다는 거야? 제가 요새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일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원래 낮에 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오늘은 저 대충 때우려고요. 지금 내가 방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점심만 먹지 뭘 한다고. 그것도 내가 점심 차려주는 거잖아. 너는 고작 설거지만 하면서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너 정말 웃긴다. 그리고 가족끼리 저녁 먹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만 그러겠다는 소리예요. 이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큰애랑 결혼시켜야 한다니까? 네? 네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다들 이 정도는 해. 가까이 살고 사이 좋은 가족들은 결혼을 해도 매일 같이 저녁 먹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야 내가 너네들 아기 낳으면 자연스럽게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애만 딸랑 맡기려고 했니? 그 전에 유대관계라는 게 있어야지. 저희 아직 아이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리고 네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한 모양인데 우리 식구들은 원래 이런 분위기야.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당연한 거고 보통인 거야. 너를 딱 보면 답이 나와. 너 딸로 태어났지만 딸처럼 굴지 않았지? 엄청 무뚝뚝한 딸이지. 우리 딸들 좀 봐라.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애교스럽니? 나는 네가 우리 남편, 네 시아버지한테도 우리 딸처럼 굴었으면 좋겠어.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너는 너무 딱딱해. 그래, 다음 달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그때 요즘 유행하는 돈 케이크나 만들어 와라. 거기에 편지도 쓰고. 알겠지? 그럼 아마 너희 시아버지 엄청 좋아할 거다. 다른 걸 못하겠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네가 다 준비해. 우리 아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서프라이즈로.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시아버지 생신에 돈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돈 케이크는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비싼데 만들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금 50만 원을 뽑아 꾸미기까지 했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똑같은 돈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것도 3단짜리로 말이에요. 게다가 시누이들이 먼저 케이크를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는 바람에 제 케이크는 완전 병품 취급을 당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지연이가 만든 케이크도 이쁘지 않아요? 아, 직접 만든 거냐? 그래서 모양이 조금 엉성하구나. 그런데 왜 주문하지 않고 만들었니? 요새 일할 시간도 없다더니.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비싸거든, 아빠. 2산 3단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비싼데요. 아빠 아마 가격 알면 깜짝 놀랄걸? 그렇게 비싼 걸 왜 했어? 이렇게 돈까지 꽂아서. 한 100만 원은 들었겠다. 더 들었을지도 모르죠. 정확한 액수는 비밀. 아무튼 용돈 야무지게 쓰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기운이 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리고 제가 만든 케이크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냉장고로 들어갔어요. 먹었는지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남편에게 성질을 냈어요. 자기 알고 있었지. 시누이들 나랑 똑같이 돈 케이크 준비한 거 알고 있었지.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나는 찬조하래서 찬조만 했어. 나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내 케이크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봤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 그래도 정성은 알아봐 주셨을 거야. 그럴 것 같아? 돈 확인하고 그냥 내려놓으시던데? 그거야 누나랑 동생이 더 준비했으니까 그렇겠지. 거긴 둘이 준비했고 나는 혼자 준비했잖아.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나지. 에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고마워하셨을 거야. 솔직히 나 시댁 갈 때마다 시누이들이랑 비교당하는 거 불편해. 시누이들이 사근사근하고 애교스러운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딸이고 며느리라고 꼭 그래야 하는 법이 어딨어. 그래도 사근사근한 며느리면 좋지. 좋은 게 좋은 거라잖아. 자기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그건 나를 바꾸는 거잖아. 나는 싫다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 나중에 장모님한테도 사근사근 굴면 장모님도 좋아하실걸?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니까 좋지 않아? 뵌 적은 없지만 자기는 어른도 가정적인 분이 아니었다며. 그럼 가정적인 집안은 우리 집을 통해 처음 경험한 걸 텐데 좋잖아. 자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분명 적응될 거야. 남편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가 시댁에 완벽히 융화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제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반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괜히 싸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맞추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왔죠. 다른 지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여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11년을 교제한 동갑내기와 평생을 약속했어요. 11년을 교제했으니 저희 집 식구에겐 아들 남동생과 다름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저희 집에서 아들 역할을 했죠. 전등도 갈아주고 상부장도 달아주고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한 제부였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이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는다니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동생보다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의 청첩장도 직접 디자인해주고 식정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웨딩드레스도 골라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죠. 괜히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점심에 찾아온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다음 주에 사돈처녀 결혼한다며.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우리 아들이 말해줘서 알았지. 너는 우리한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니? 경조사는 다 챙겨야 하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저는 번거로우실까봐 시간 되세요? 안 돼도 만들어서 가야지. 너희 결혼식처럼 썰렁한 결혼식을 만들 수는 없으니 내 친구들도 데려가마. 네? 너희 결혼식 기억 안 나? 200명도 겨우 채운 와중에 다 우리 지인이었잖아. 너희 식구들 지인이 50명은 왔니? 그것도 안 왔지? 무슨 나는 친척이 그렇게 없는 집안도 처음이었다. 뭐 안 싸더니 배달은 딸이라며?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 화목한 가정은 다 그렇다. 그래도 친구분들까진 괜찮아요. 그냥 아버님이랑 오세요. 우리 큰애랑 막내도 가야지. 애들 시간 된다니까 걔네도 친구 데려올 거야.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너희 엄마는 고마워할 거야. 너도 나중엔 그럴걸? 네 결혼식 생각해봐. 얼마나 삭막했어? 나중에 신부 측 하게 골라서 사진 찍는데 얼마나 휑하던지. 사진기사가 그때 그랬지? 다 올라온 거 맞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너희 여동생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 아니야. 걱정 마라. 사진도 찍고 내려올 거니까. 저는 강경하게 구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 한두 명 정도 데려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생 결혼식에 무려 12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입구부터 시끌시끌했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어때? 많이 데려왔지? 나중에 큰애랑 막내도 이 정도 데려올 거다. 든든하지?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온 친구들이 협탁에 올려진 여동생의 웨딩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보았고 시끄럽게 굴었어요. 그러더니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아가씨, 여기 답례품이 뭐야? 네? 아, 주방 세제랑 손비누요. 어머, 우리 집에 그게 뚝 떨어졌는데 잘 됐네. 2개씩 가져가도 되나? 요새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 많이 없잖아. 그리고 언제 나타났는지 시어머니가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2개씩 챙겨줄 테니 가자고 했어요. 13명이 우르르 축의금을 내는 곳으로 갔죠. 멀리서 보니 남편이 한 사람당 2개씩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3명의 무리는 답례품을 받고 곧장 뷔페로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누이들도 5명씩 친구들을 데려왔고 답례품도 챙겨서 곧장 뷔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축의금을 살펴보니 시어머니 시누들이 모두 5만 원이 든 봉투 하나만 했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본 삼촌이 혀를 찼어요. 지연아,
내가 결혼식 다니면서 5만 원 딸랑 내고 답례품 26개 가져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너희 시어머니 원래 그러니? 아니, 다른 식구들도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해. 그 와중에 조카 사이는 옆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고. 난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얘가 똑 부러지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자기 식구들 앞에서는 바보 천치더라. 네가 참 답답하겠어. 네가 고생이 많겠더라고. 저는 삼촌 앞에서 애써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사돈처녀 결혼식에 친구들 12명, 5명씩 데리고 오는 사돈이 어딨어. 그리고 언제는 자리 채워주러 온 거라면서 자리 채워주기는커녕 뷔페 먹으러 곧장 올라가던데. 그리고 답례품을 2개씩. 자기 식구들이 가져간 답례품만 50개야. 그 덕에 늦게 온 사람들은 답례품 가져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2개씩 챙겨준 거야? 다 빈자리 채워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막상 오니 사람도 많고 그래서 뷔페 들으시고 간 거 아니겠어? 나도 놀랬는걸. 처제는 자기랑 다르게 사회생활을 잘했나 봐. 뭐 답례품은 남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낫지 않아? 없어서 못 주는 걸 어떡해. 늦게 우지를 말든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시누이들 그렇게 많이 데려와 놓고 딸랑 5만 원 냈어. 알아? 와,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정성을 봐야지 어떻게 돈을 봐. 당신 그렇게 속물이었어? 저는 남편과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결심을 했어요. 제 결심도 모르고 점심을 먹으러 온 시어머니는 제잘제잘 여동생 결혼식 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돈네가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는 모를 거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어야 하나? 네, 너무 고마워하세요.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요. 뭐? 넌 뭐라고 그랬니?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아들이랑요. 이혼? 키 막혀. 이게 아주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고 이혼이 쉽구나? 그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데? 어머님 때문에요. 저희 부부관계는 문제 없어요. 잘 다투지도 않고 잘 맞아요. 다들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해서 저희가 헤어진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최근에 남편이랑 싸운 그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저희 잘 살았을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호의가 없어서?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매번 제가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고 흉보지 않았나요? 본인 가정이 화목하다면 비교했잖아요. 헐뜯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아직도 상견례 때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한 모욕들 잊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너희 집안이 불우한 걸 어쩌니? 당연히 화목한 우리 집에 네가 맞춰야지. 안 그래? 저희 집 아버지는 없었지만 절대 결코 불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 말처럼 제가 딸치고 사근사근하진 않지만 우직하게 집안을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장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딸이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너처럼 딱딱하고 재미없는 딸은 별 볼 일 없어. 며느리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틀렸다고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비하하는 건 잘못됐죠. 요새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시댁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강요하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절대 안 돼. 우리 집에서 이혼은 수치야. 그리고 나는 네 의견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화목한 우리 집에 맞추는 게 맞지. 그게 저를 숨막히게 해요. 그리고 매일 어머님이 와서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시댁에서 먹으니 제가 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날린 돈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기생충처럼 저희 집에 와서 그런 거라고요. 뭐? 기생충? 너 말 다 했니? 더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인데 무슨 말을 못해요? 이혼?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는구나. 우리는 소송할 거다.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해? 그러고 4년을 살았단 말이야? 아드님이 큰 누나랑 살던 집이 아드님 명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집 얻을 때 혜택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짐 싸들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결혼하고 산 외제차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네가 다 가져간다고? 부부 공동재산이야 그건. 방금 제가 한 말 못 들었어요? 부부가 아니라고요. 사실혼 관계일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다 제 명이라니까요. 세금도 제가 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별 의미 없어요. 여우 같은 것. 너 일부러 노리고 혼인신고 안 한 거지? 제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이제 백수가 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묻자마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언니가 다 꾸민 짓이죠? 제 예상과 같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잘렸네요. 이제 보니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성질이 급했나 봐요.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다니는 치과가 아버지 치과인 거 왜 말 안 했냐고요? 난 금방 알아차릴 줄 알았죠. 출시가 흔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의심하고 한 번쯤은 난 아버지한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그랬네요? 눈치가 없는 건지. 대체 나를 왜 해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많이 봐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치위 생사 주제에 온 식구 다 데려가서 진상짓하고. 들어보니 내가 다 부끄럽던데. 비치된 커피며 녹차 가져가고 칫솔에 치약 달라고 하고. 일회용 칫솔은 왜 가져간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게다가 직원 할인이 30%인데 거의 절반 가격으로 임플란트며 충치 치료하고 그랬다면서요. 스케일링도 매달 가서 공짜로 받고. 아니, 아가씨는 대체 뭐라고 그걸 병원에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치유 상사들도 가족 데려오고 그러거든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워낙 잘해서 원장님이 얼마나 날 예뻐하는데요. 예뻐하긴요. 잘하고 싶은데 제 아가씨라서 못 자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음 달에 나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제 아가씨라는 거 알고 그러신 거예요. 정말 눈치도 없네요. 그래서 날 자른 이유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어머님 때문에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때문에 고생한 게 많아서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수치처럼 여긴 아들의 이혼과 그렇게 아끼는 막내딸의 실직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고 아버지한테 부탁드렸어요. 네? 오빠랑 이혼하겠다고요? 이혼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짐 싸서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라서요. 위자료. 그래, 위자료 소송할 거다. 지금 내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전부 돈으로 받아낼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는 짐을 지어주고 남편을 내보낸 저에게 위자료 소송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승소했죠. 집도 차도 제가 얻게 되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얼마나 저를 노려보고 분통해 하는지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네 목소리를 듣는구나. 그동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 결혼식도 못 가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딸내미 일인데 안 도와줄 수 있겠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구나.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우리 건물 1층이 비었어. 괜찮으면 네가 사업하는 데 쓰지 않겠니? 역시 우리 치과 밑이라 부담스러우려나? 그렇게 저는 아버지 건물 1층에 가게를 내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월세를 주었고 외제차는 팔아버렸죠. 엄마와 다시 살게 되어 트러블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니 그런 것도 없고요.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누구도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너그러는 마음의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